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주제는 체감과 다른 경제. 수치와 내가 느끼는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위기 아니었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이야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대요. 저물가라고? 왜 나만 고물가에 허덕이지? 저금리 시대? 아니 금리 너무 높아가지고 이자 부담 나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저금리 시대라고? 이번 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다 지금 일자리만 찾고 앉아 있는데 무슨 실업률이 3%대라고? 왜 내가 사는 집만 가격이 하락하지? 하는 질문.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과 여러분이 살갗에 와닿는 그런 수많은 체감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본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이번 주에도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뭐 일주일 만에 뵙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예. 네. 자, 잠깐 가볍게 설명을 또 드린다면 뉴스공장 그리고 다스베이다 매블쇼까지 점차 화려하게 무대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경제 분석가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칼럼 중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 칼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오늘 인구와 또 고용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2019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현안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인구 동향도 나왔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 출생아가 그런 부분에서 이 위기가 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사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을 예상보다 빨리 2년 앞당겨서 하게 되는데요. 그 추계 결과 지금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헤드라인이죠.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인구 절벽 빨라졌다. 뭐 2028년 이후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만 하나 드리자면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이제 제가 다른 주제의 어떤 아마도 이 경익남 방송 중에서 인구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여러 댓글러들이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인구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막 논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의 정의는 사망자 증가수 그리고 출생자 수를 뺀 그 값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외국인 유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정의에는 외국인 유입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다 하더라도 인구는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아직까지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니까 받아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중위 추계죠. 가장 중립적인 그런 증가율을 가지고 낸 전망인데 2028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9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저위, 그러니까 그냥 비관적인 전망을 하자면 당장 올해 이제 5,16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인구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뭐 초고령,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그때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14%를 넘어서는 순간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게 20%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개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 그래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2025년도에는 중위축에 따라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전망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97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94년도에 고령 사회, 200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 있고 이 각 단계마다 이제 이루어진 이 갭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가는데 거의 한 10여 년, 11년 정도 걸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년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통계청의 중립적인 전망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보다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여러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이나 여러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비OECD 회원국들은 고령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젊어지고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면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 통계는 없으니까 그러나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출산에 관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CIA 월드 팩트북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작년 201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1.26명인데요.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1.26명이었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거는 0.97명,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여성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통계로만 보면 0.97명을 기준으로 해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뭐 2개 정도 나라밖에 없네요. 마카오하고 싱가포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느리다,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출생자 수 아까 말씀하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이제 마이너스하면 이곳이 자연 증가 혹은 자연 감소라고 말하는데 작년에 그 자연 증가분이 출생아 수가 32만 7천 명, 사망자 수가 29만 9천 명. 그걸 빼니까 한 2만 8천 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 감소 속도를 보면 굉장히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빠르죠. 가파릅니다. 이게 올해는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원년일 것이다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기보다는 정의에 따르면 분모에 해당하는 결국은 이제 젊은 인구, 아이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말고 64세 이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현상을 많이 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장래 추계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문제 이것이 과연 그냥 인구 문제로만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경제적으로 고용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봐도 2020년도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에 따르면 무려 0.3%포인트를 깎아먹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0.3%포인트가 떨어진다. 요즘 추경 얘기가 나오지만
뭐 10조 이렇게 해도 성장률 0.1%포인트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0.3%포인트면 상당한 우리나라에 충격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르게, 더 크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 분석 기관들의 전망입니다. 좋은 컨셉이시고요. 제가 여기서 좀 부원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인구 감소는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만 15세에서 64세 기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100명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다가 50명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 생산의 벌크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의 성장 기여도 자체가 노동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는 빨리 늘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의 핵심 부분인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또 인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OECD 회원국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실업률이 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인데요. 어쨌든 거시적으로만 봐서는 네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그 이후로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어쨌든 거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디테일하게 좀 보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이제 보시면 이 통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지표인데요. 뭐 고용을 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죠. 고용 상황을. 근데 작년도를 보시면 2017년도에 31만 6천 명 늘어났다가 9만 7천 명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3.1%에서 성장률이 2.7%로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한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감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구 문제가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 활동, 그러니까 고용 통계에서 나오는 뭐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이런 통계들이 이제 통계청에서 매달 나오는데요. 이것을 연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9만 7천 명의 취업자 증가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요. 30명 5천 명 늘어나는 것이 25만 명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자도 있지만 거기에는 실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것은 구직 활동을 해서 취직을 하든 취직을 못 하든 경제 활동한 인구를 말하는데요. 그 인구가 거의 한 20여만 명이 줄어듭니다.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전년도에 줄었다가 10만 명이나 전년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줄고 대신 비경활이 크게 늘어나는 그렇죠. 현상. 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지금부터 말씀하실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을까라고 보면 이것이 60세 이상 인구의 이제 또 같은 통계인데요. 보시면 15세, 60세 이상 인구가 이 대상으로 전체 인구가 전년 대비 53만 명이 늘어납니다. 53만 2천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59세에서 온 거죠.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면서 그 인구가 그대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국 50대이다가 60대로 전환되는 그런 넘어가면서,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꾸준한 추세적으로 인구가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납니다. 왜 이분들이 그냥 퇴직하고 나서 노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면 이분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취직에 성공하신 분들은 취업자가 되는 것이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실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도 늘고 실업자도 늘고 비경제 활동 인구도 동일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령화된 인구가 이렇게 폭증하다 보니 당연히 이분들이 실업자로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노인 인구다 보니 취업자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잠깐 여기서 몇 가지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인구 감소가 2018년까지 취업자 규모를 줄였다라기보다는 15세 이상 그리고 64세 이하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자 규모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컨셉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그렇죠? 고령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한 가지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이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취업자나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참 우리 단톡방에서는 엄청 막 막말하다가 이렇게 진지한 척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계속 진지하게 그렇죠. 해주시죠. 요게 3, 40대 인구의 동일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제 쪼개서 보시면 3, 40대 이상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3,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 이것도 물론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불황과 뭐 건설업의 부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년 대비 계속 줄어듭니다. 왜냐? 39세, 49세가 계속 넘어가요. 50대, 60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럼 29세가 그만큼 3, 40대를 채워줘야 되는데 인구 구조상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3, 40대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 포션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동일한 인구가 고용이 되더라도 고용률에서 취업자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비경제 활동률도 줄어들고 물론 실업자가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관광객의 급감하면서 자영업이 부진한 부분들과 건설 경기 말씀드린 건설 경기 부진, 제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일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구조적 변화 속에서 경기적 요인이 다시 미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고용 동향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20년 내 최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비단 정책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정책적 영향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경기적 요인, 대외적인 경기, 국내적인 경기, 투자가 부진한 이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인구적인 이런 구조적 영향도 같이 맞물린 거고 또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또 구조적 요인이 같이 맞물린 것이지 무조건 이런 현상을 놓고 정책적으로만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정책을 어떤 정치를 우리가 옹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고용시장을 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맞물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경인남에서 가장 우리 한국 경제 고용 노동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3,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의 영향이 많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인구 구조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 인구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전반적으로 또 총론적으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걸 보시면 제가 고용률, 실업률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15세, 64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실업률, 고용률 지표입니다. 연간 지표인데요. 보시면 고용률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66.6%. 그리고 실업률도 상승을 해요. 왜 그러냐? 동일한 인구가 이제 고용이 되고 또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분모에 이 분모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이 숫자의 성격상, 분수의 성격상 올라가는 경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 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정리적으로 보면 정리하시기 전에 네네네. 다시 한번 넘기셔서 그냥 어쨌든 이제 여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반론의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적인 영향은
17년까지는 없다가 네네. 18년에만 갑자기 인구적 영향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인구적인 영향은 2010년부터 오히려 2000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업률이 2013년까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013년 이후로는 줄곧 올라왔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인구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그때부터 거죠. 이제 제조업 부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고용 창출력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고용 창출이 예전 같지 못해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뭐 10조 원, 100조 원이 투자되더라도 자동차나 기존의 조선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력이 떨어져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된 것이죠. 생산성이 일부. 올라가면서 소위 이제 이 고용 유발 효과, 네네. 또 취업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 기저에 흐르는 것이고 거기에 첨언해서 이제 이런 인구적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고 네. 단기적인 경기 부진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격이 오면서 그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그런 충격이 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코멘트는 혹시나 이게 모든 것이 인구 때문에 그건 미친 아닙니다. 건 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렇게만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인구 컨셉에서 인구 트렌드 컨셉에서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경제 이제 시청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못 인구 문제와 고용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것이고요. 네. 이 고용 문제는 다양한 측면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뭐 요약이나 아니면 결론, 뭐 아니면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오늘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3월 이제 인구 동향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출생아 수가 9.7%가 줄어요. 네. 결혼율도 감소하고 굉장히 좀 인구 문제가 결혼 좀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에요. 경할머니 여러분 결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줄어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좀 향후에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담지 아까 생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률을 바라봤는데 결국 인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산업, 뭐 초중고 및 대학, 학원 산업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좀 우리가 좀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결혼을 많이 해서 그나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빨리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외국인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장벽이 아직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외국인도 적극 수용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OECD 통계를 좀 들여다봤었을 때 재밌는 게 2000년 이래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외국인 유입자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현재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뭐 유학생 수요든 노동력 수요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 인구 감소 이 추세를 조금 더 막는 그런 정책들을 좀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사실 2020년 경제전망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제 근심사회, anxiety society라는 컨셉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 자체를 더디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지려 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왜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 왜 결혼 안 해라고 하면 이제 꼰대가 되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죠. 그만큼 우리 여건이 근심이 많은 사회인 거죠. 기본적인 그런 여건 자체를 좀 개선하는데 우리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활력 있게, 활력 넘치게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 동의합니다. 생각도 들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